네,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그 고전 시가의 근대성 문제 같은 것들을 접근하기 위해서 주로 그 20세기 그 이전, 그 사실 또 20세기 전반기까지 시가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고 어떻게 존재했었고 어떻게 전승되어 왔는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음, 그래야지 시가라는 것이 어땠는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그 고전 시가에서의 근대성 문제 같은 것들을 좀 해명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거든요. 오늘은 그런 바탕 위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고전 시가에서 근대성 같은 논의는 어떻게 이루어져 왔고 또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것인가 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시가의 근대성을 둘러싼 논의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어, 그 근대성 뭐 이제 그 뭐 사회과학이든 철학이든 이런 데서 이제 근대성을 논의하던 방식과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제일 먼저 공공영역, 공공영역이라는 것은 그 하버마스의 개념이기도 한데요.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가능한 공공영역인데 대표적으로 언론 매체 같은 것들이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공공영역의 형성 같은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합리성, 공공성,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 주체. 여기서 주체라는 것은 이제 개별적인 주체가 되기도 하지만은 특히 근대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주체는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단위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근대를 그 표상하는 굉장히 강력한 징후 중의 하나가 이런 민족 국가라는 것이거든요. 이런 데 대한 자각들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특히 이제 시가에서 근대성을 그 이제 시가뿐만이 아니라 문학이죠. 문학에서 근대성을 거론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 기준 중에 하나가 현실성이에요. 이제 보통 현실성. 왜 그러냐면은 우리 20세기 이전에 한국 고전 문학하면 가장 떠오르는 게 바로 판타지죠. 예, 막 갑자기 막 신선이 붕붕 날고 막 도술련이 생기고 이런 부분들이고 사실 시가 같은 데서는 이미 사실 현실성 같은 부분들이 상당 부분 실현이 됐었지만은 이게 이제 소설 같은 데로 넘어가면 아무래도 좀 보면 환상성 같은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지배를 하고 있었죠. 어쨌든 여기서 이제 현실성의 실현 여부 같은 것들, 그 다음에 그것이 얼마나 그 당시에 어쨌든 그 시대적 징후 같은 것들을 담아냈느냐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주목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문학 혹은 문화에서 이제 근대성을 그 해명하는 방식인데 시가로 들어오면은 여기서 이 중세 극복의 의지 같은 것들을 드러내는 가장 그 뚜렷한 징후로 무엇으로 보느냐. 바로 뭐냐면 정형률로부터의 탈피라는 것을 갖다 굉장히 중요한 그 징후로 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근대시 그럼 뭘 떠올려요? 자유시. 그래서 근대적 자유시라고 하는 것이고 이 고전 시가가 갖고 있는 사실은 굉장히 이런 뭐예요? 그 율격들. 율격이 생기는 이유는 사실은 시가 자체가 노래로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했었고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구송으로 전해지기 때문에 바로 이제 구성에서 필요한 건 뭐예요? 청각적인 인상. 청각적인 인상을 뚜렷하게 하려면 뭐가 되냐면은 지난번에 특징으로 말씀드렸죠. 패턴화되었다. 예. 패턴화된 그런 정형률이 있다고 한다면 이 정형률로부터의 탈피. 그래서 얼마나 율격이 그 파괴되고 그다음에 근대적인 자유시에 접근해 가느냐. 이런 부분들. 또 정감의 자유로운 분출. 이것을 굉장히 근대성 유력한 징후로 판단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기존의 시가는 음풍농월이라든가 뭐 자연 친화적인 생각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속세로부터 그 벗어나서 조금 더 은밀한 정서 같은 것들을 추구한다든가 무언가 좀 그 이념적이고 집단적인 이런 가치 같은 것들을 드러내는 데 반해서 이런 정감의 자유로운 분출 같은 것들 예 이런 것들이 근대성이 유력한 징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기존에는 그래서 특히 이제 여기서 어, 이 정감의 자유로운 분출이라고 했을 때 표출이라고 했을 때 그 반대항에 놓이는 것이 굉장히 이런 육아적인 이데올로기에 긴박된 이런 그 정서가 아니라 정감의 자유로운 분출을 근대성의 유력한 그 징후로 판단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 시가의 근대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 도식 이게 꽤 오랫동안 학계에 이어졌던 도식이었는데
근대적인 징후 같은 것들을 어떻게 이제 찾아내느냐. 바로 개화가사. 이 개화가사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특히 이제 1894년 갑오개혁도 있었고 그 즈음부터 제가 독립신문, 제국신문, 대한매일신보와 같은 근대적인 신문 매체들이 생기고 잡지가 생기기 시작해요. 거기서 이런 시사적인 내용 같은 것들을 사사조의 전통적인 가사 율조로 쓰면서 이런 그 계몽이라든가 새로운 문명에 대한 그런 전망 같은 것들을 담은 일종의 개화가사, 그 다음에 창가, 혹은 신시 혹은 신체시, 자유시로 이어지는 진화론적인 도식 같은 것들을 그 시가에서 근대성이 완성되는 과정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자, 이제 여기서 딱 보시면 알겠지만은 결국 뭐예요? 제가 이제 근대를 갖다가 딱 정점에 놓고 모든 그 과정 같은 것들, 그러니까 근대로 이루는 도정, 이것을 갖다 최종의 종착지로 보는 그런 하나의 근대성을 이해하는 방식이 이 시가의 근대성에서도 그대로 아마 적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시가의 근대성이라는 것은 결국은 근대적인 자유시라고 하는 최종적인 종착지를 향해 달리는 과정. 예. 이런 걸로 봤었고, 당연히 서양에서부터 이제 일본을 건너왔었던, 예, 그러니까 중역의 과정이죠. 그러니까 서양, 유럽, 일본, 예, 이런 그 과정을 거쳐서 들어왔었던 자유시를 근대시의 그 전범이자 완성으로 간주를 했었죠. 자, 예.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게 일단은 아마 지금까지의 강의를 들어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이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대안적 근대화는 좀 다른 방식이라는 거, 예, 그것을 알 수 있겠고요. 자, 뭐 이 근대성 논의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근대성 논의는 결국은 근대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번안된 서구, 그러니까 서양을 번역하거나 번안하고 이것도 그냥 직접 번역이 아니라 이게 중역 같은 것들을 거쳐서 왔었던. 그러니까 결국은 서양시의 번안 내지는 모방에서 시작되었다는 이식론적인 입장에 서거나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좀 대안을 제시해 보겠다. 대안을 제시해 보겠다라고 해서 어, 좀 근대의 기점을 우리 안에서 찾자고 하는 그런 내재적인 관점 같은 것들을 이 나타났는데 이 내재적인 관점은 뭐냐면은 사설시조와 작가에서 이런 근대시의 가능성 같은 것들을 찾았던 거죠. 일단 사설시조는 사설시조라든가 작가는 일단 사설시조는 시조가 갖고 있는 엄격한 정형률에서부터 벗어난 파격시조죠. 작가 같은 경우도 사실은 굉장히 일정한 그런 형식 같은 것들이 없이 철저하게 그 가창에 맞추어진 그런 그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면은 일관성 같은 것도 없고 뭐 내용 자체도 그냥 여기저기 얼기설기 그냥 섞은 것 같고 뭐 율격이라든가 이런 데부터 상당히 자유로워진 이런 사설시조와 작가를 근대시의 한 그 기점 같은 것들로 잡으려는 내재적인 입장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근대시의 그 기점으로 잡았던 이유가 일단 율격으로부터 율격에서부터 파격이 있었다. 그 다음에 이런 육아적인 이념에서부터 벗어난 굉장히 이런 그 일탈의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 라고 여기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비판해 볼 부분 같은 것도 많죠. 당장 개화가사, 창가, 이거는 율조를 더 엄격하게 지켜요. 예. 율조를 더 엄격하게 지키는데, 그럼 정형률로부터 벗어난 것이 그 근대성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개화가사 창가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정형률을 엄격하게 지키는데 왜 이게 근대성이냐 이런 문제들. 그다음에 이제 사설시조와 잡가 같은 데서 근대성의 가능성 같은 것들을 찾는데 이제 여기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가 뭐냐면 육아적 이념에서부터 좀 더 뭔가 벗어난 그 일탈된 포즈를 보인다. 이것이 곧 근대성인가?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이런 문제 같은 것들을 우리가 제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미리 제시를 했었죠. 결국은 지금까지의 그 근대성, 그 시가의 근대성에 대한 논의는 이 신구가, 그러니까 그 새로운 어쨌든 문물 같은 것들이 들어오고 기존의 그 전통 같은 것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에서, 예, 이런 것들이 혼재된 시기에 대한 이해가 결여됐다라는 것이죠. 예. 그 당연히 개화가사 같은 것들을 갖다 근대성의 어쨌든 하나의 그 발전 과정 같은 것들을 놓고 보려면은
이 근대성을 갖다 기존에 어떤 정형률로부터 파괴됐다. 이런 걸로 이해하면 아까 답이 안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창가. 예. 창가 같은 경우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창가 같은 경우는 근대적인 시대의식 같은 걸 담긴 했지만 이게 사실 집단적인 가창의 방식으로 많이 사실은 그 전승됐던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는 결국은 신구가 혼재된 시기 그 자체를 놓고 보면서 그 특성 같은 것들을 찾아봐야 되는데 그리고 또 새로운 장르가 들어올 때는 기존 장르와의 어쨌든 뭐예요? 일종의 밀당 과정 같은 것들을 통해서 형성이 되는데 이런 새로운 장르 간의 역동 이런 것들이 굉장히 결여되어 있다라는 비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 아까 말씀드렸죠. 정형률이라든가 자유시 이것을 갖다가 하나의 근대성의 최종적인 하나의 종착지로 놓고 본다면은 율격적으로 더 완고해진 그런 개화가사, 의병가사,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창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근대성을 해명한다는 것은 사실은 뭐예요? 일단은 오히려 이 사실은 그 개화가사, 의병가사 이런 것들, 창가 이런 거는 오히려 그 사서시조라든가 작가보다 훨씬 더 뭐예요? 율격적으로는 엄격해졌거든요. 그러면은 율격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근대성이라고 말을 하면서 훨씬 더 엄격한 율격을 지키는 이런 데서 이제 근대성의 하나의 그 디딤돌로 삼는 거. 여기서 벌써 모순이 생기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이 사실 시가라는 것은 시와 노래가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까 보시면은 개화가사, 뭐 창가, 뭐 잡가, 사설시조 이런 것들이 다 드러 나오는데 사실 보면은 대부분의 경우 계속 특히 창가 같은 경우는 노래로 불렸던 거거든요. 근데 노래로 불렸던 창가를 통해서 이런 그 근대시의 기원을 찾는 거. 예. 이런 부분들 같은 것도 우리가 조금 더 모순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 주체에 대한 자각이라든가 계몽의 열정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을 내 주목한 건 틀림없이 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당시에 새로운 시대 정신이었거든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시간은 지난 시간까지의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인식하셨겠지만은 시와 노래의 복합체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생각을 했었던 거는 결국은 뭐예요? 이 근대적 자유시라는 것은 그 노래, 음악성 이런 것들을 없애버린 즉 읽는 시죠. 읽는 시, 그 묵독으로의 이행만을 그 주목을 했습니다. 근데 아까 그러면서 그 전 단계로는 또 창가 같은 것들을 놓는 그런 그 모순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러면은 이 근대성이라는 것이 기존 시가 갖고 있는 그 가창성이라든가 낭송, 율조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완벽하게 묵독으로 가는 시만이 이게 근대성이냐? 예, 이런 질문 같은 것들이 또 제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왜 그런 시를 갖다가 근대성으로 이해하면서 그 앞단계의 창가와 같이 거의 뭐예요? 대부분 노래, 그것도 집단적인 가창의 방식 같은 것들을 통해서 향유됐었던 창가를 갖다가 자유시에 바로 그 전전 단계로 놓느냐. 이런 등등의 이제 문제 같은 것들이 계속 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볼 때는 바로 정형률의 특수한 장르, 뭐 이제 이런 그 가사체를 활용했다라든가 민요체를 활용했다든가 창가로 불렸다든가 이런 정형의 전통적인 장르로 펼쳐진 근대에 대한 사유, 바로 이런 거. 그러니까 신구가 공존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 그 전통적으로 정형의 전통적인 장르를 통해서 펼친 근대에 대한 전망들, 시대 정신들, 여러 가지 사유 방식들 이런 것들을 주목해서 결국은 신구가 혼재된 시기의 특수성 같은 것들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 이 신구가 혼재된 시기에 대한 집중적인 검토와 관찰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 이 시기에 대한 본격적인 자료 그 검증이라든가 연구가 이루어진 것이 이 근대성에 대한 논의가 막 들끓던 시기보다는 좀 더 뭐예요? 짧은 기간 동안의 연구였다라는 그 점을 또 말씀을 드릴
드려야 되겠죠. 예. 그래서 결국은 대화는 결국 뭐냐? 정형의 전통적인 장르로 펼쳐졌었던 근대에 대한 사유라는 거, 이 특수성을 충실히 바라보자. 그 다음에 시가라고 했을 때 시와 노래의 복합체로서의 그 시가의 근대성을 그 자유시로의 과정만을 보는 방식으로는 시가의 근대성을 온전하게 해명할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 그 수업의 굉장히 중요한 이 전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요 문제가 이제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전히 노래로 존재하면서 동시대적으로 존재했었던 통속적인 민요, 수심가, 육자배기, 예, 이런 타령들, 그 다음에 그 잡가, 들 이런 것들은 여전히 정근대적이고 반근대적이고 봉건적 향수의 산물일 뿐인가, 예, 라는 것이죠. 춘향가, 심청가, 뭐 이 시기에도 숱한 그 전통적인 양식의 노래들이 불렸었어요. 자, 이것을 갖다가 여전 저기 뭐예요? 반근대적이고 봉건적인 향수의 산물이라고만 할 수 있을까? 예, 라는 거죠. 그리고 이 시기 또 이 신구가 혼재된 시기에 또 크게 인기를 끌었던 아리랑 타령과 같은 그런 통속적인 노래들. 이거 반근대적이고 봉건적 향수의 산물일 뿐인 것인가? 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근대성이라는 것을 계속 뭐예요? 계몽 담론을 선취했던 계몽주의자들, 또 뭐냐면 당시 그 소비의 최첨단에 섰었던 1930년대 모던보이 모던걸만의 경험과 인식을 통해서 선별적으로 구성한 것은 아닌가. 그래서 제가 우리가 근대성을 우리의 수업의 그 관점은 모던보이 모던걸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근대성이라고 하는 그 새로운 경험 같은 것들은 주도권을 뺏겼지만은 여전히 근대를 다른 방식으로 그 접하고 있었던 시골색시 서른 타령의 화자를 내세웠던 이유가 바로 그런 거죠. 근대성이라는 것은 계몽주의자, 모던보이, 모던걸, 뭐 어디 외국 바람을 쐰 사람 이런 사람만의 그 근대성이 아닌 것이죠. 결국은 그 다양한 개체들, 그 복수의 근대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상정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제가 앞선 시간 수업을 통해서도 충분히 밝혔듯이 근대성에 대한 논의의 저변에는 근대적인 양식, 이제 시가 같은 경우는 자유시죠. 시가가 어떻게 자유시로 가는가. 이런 그 자유시 같은 것들을 정점으로 놓고 모든 가치라든가 양식을 서열화하는 것은 아닌가. 예. 모든 그 시가라든가 이 시가 겪어왔던 과정이 1920년대 자유시의 어쨌든 그 번안 이 과정만을 향해서 나간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런 그 문제점 같은 것들을 충분히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고 이거는 우리 앞선 수업에서부터 차곡차곡 쌓여왔던 우리의 아젠다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 수업의 접근 방향은 시가의 복합체로 존재하고 있었던 이 시가라는 것이 점점 어느 순간 그 분리되면서 각각의 그 진로를 밟아왔다라는 것이죠. 각각의 진로. 그러니까 이제 읽는 시로의 그런 그 진로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가로의 진로 같은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굉장히 오히려 지금까지 근대성 논의에서 배제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반근대적이다. 전근대적이다. 그다음 봉건적이다라는 말로 온갖 뭐예요. 집중 그 포화의 대상이 됐었던 작가라든가 통속적인 노래들의 근대성 같은 것들도 해명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뭐냐? 일단은 읽는 시 같은 경우는 일단 활자 매체에 실렸다라는 것이죠. 신문 잡지 같은 것들. 신문 잡지 같은 것들을 통해서 활자 매체에 실리면서 어떤 사람들은 기존의 신문에 실린 글들도 뭐 노래를 불러가면서 뭐 낭송을 해가면서 그 이것을 수용을 했겠지만은 어느 순간에 점점점 활자 매체와 접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이제는 신문을 읽으면서 소리를 내서 읽지 않고 눈으로 보게 되는 단계 같은 것들이 생기는 거겠죠. 어쨌든 그래서 신문 잡지라고 하는 활자 매체에 실려 있는 시 같은 것들도 있고 또 뭐예요? 이런 유성기 음반, 라디오, 활판 가집과 같이 이런 상업적인 신식 매체, 또 극장,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이런 대중적인 오락, 그 다음에 이런 뭐예요? 상업적인 오락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런 기존의 노래들이 이런 산업화되는 과정, 이런 것들도 전 충분히 근대성의 한 징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왜요? 예를 들면 대중문화 같은 것들 얘기를 하죠. 그 대중문화가 바로 뭡니까? 근대적인 문화산업의 산물이잖아요.
그 요거는 뭐냐면은 기존에 사람들에게 이런 오락이라든가 아니면은 사람들에게 이제는 감정의 그런 자유로운 표출 같은 것들을 담당하던 이런 통속적인 노래들이 이렇게 신매체, 새로운 매체 같은 것들을 만나면서 이런 문화산업에 걸맞는 이런 변신이라든가 또 개작이라든가 창작 같은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 수업에서는 시가의 근대성은 뭐예요? 시와 노래의 복합체였던 시가가 이제는 시와 노래로 점점 분리되기 시작하고, 예. 그러면서 시의 근대성과 가의 근대성, 이제는 뭐예요? 다른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다른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다. 예. 그 다른 길이란 건 무엇이냐 하면은 이제는 시의 근대성, 가의 근대성. 좀 더 읽는 시로의 접근. 그 시에서 점점 음악을 갖다가 이제 거세하면서 여기에 이제 시대 정신이라든가 계몽 담론 같은 것들을 수용하면서 나가는 방식 같은 것들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 이제 묵독을 향해서 이제 나가는 거죠. 묵독. 그 묵독이라는 것은 뭐예요? 기존의 그 시가 노래로 불렸을 때는 청각으로 듣고, 예, 귀로 듣고 입으로 전해요. 귀로 듣고 입으로 전한다. 이건 청각적 인상에 의존한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묵독은 뭐예요? 시각적인 일종의 인식작용에 의해서 그 내용을 이해하고 접수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의 근대성은 읽는 시로의 지향, 묵독, 계몽담론의 수용, 예.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시의 근대성의 한 경로 같은 것들을 본다고 한다면은 가의 근대성, 노래의 근대성은 뭐냐면은 기존까지는 그 민간의 혹은 그 서민들의 오락이라든가 일상에서 그 일종의 숨쉴 구멍을 만들어줬었던 이런 굉장히 통속적인 노래들이 대중적인 유행가로 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그 기존의 사설 시조라든가 작가에서 그 근대성의 기원을 찾는 논이랑 겹치는 것이 아닌가요? 다르죠. 이거는 뭐냐면은 기존의 사설 시조라든가 작가가 물론 대중적인 유행가로 될 수 있는 자질은 충분히 갖추고 있었다. 그렇지만 뭐예요? 대중적인 유행가로 될 때 굉장히 중요한 그 요소는 바로 매체입니다. 매체. 그러니까 기존의 사람들이 뭐 이런 저작거리 같은 데서 노래를 듣고, 뭐 거기서 물론 이제 듣고 나서 마음에 든다. 뭐 동전 한 입 던져주고 라고 하지만은 이것은 굉장히 이 민간 문화가 굉장히 뭐 대중화됐다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대중 문화 혹은 유행가 그 자체로 불릴 수는 없어요. 근데 대중문화라고 한다면 이건 뭐예요? 근데 이런 작가 같은 것들이 극장 무대에 쓴다. 그리고 이제 그걸 부르는 사람들은 거의 극장에 전속돼서 굉장히 하나의 스타가 된다. 또 유성기 음반 같은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돈을 주고 구입을 한다. 라디오 방송 같은 데서 이것을 편성을 해서 틀어준다. 예. 그 다음에 굉장히 대량 인쇄 같은 것들을 통해서 노래책을 장터 같은 것들을 통해서 판다. 이거는 뭐예요? 대중문화죠. 예, 대중문화. 이건 뭐냐면 대중적인 매체, 그 다음에 문화산업에 의해서 이거는 작동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렇게 작동을 하느냐. 어떤 변화 같은 것들도 일어나냐면은 예전에 기존의 그 노래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긴 노래도 많았어요. 예. 노래 한번 부를 때 막 7, 8분, 10분. 이런 노래는 어떻게 돼요? 라디오 방송이나 유성기 음반에 담을 수 없죠. 그러니까 일종의 짤막짤막하게 편집을 하거나 더 짧은 노래 위주로 레퍼토리를 바꾸는 그런 방식의 변화 같은 것들이 생깁니다. 예. 그러니까 매체가 텍스트의 내용 같은 것들을 바꾸게 돼요. 당장 지금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주로 이런 음원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노래 같은 것들을 소비를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음원을 구입하기 이전에 일단 30초 내지 1분 미리 듣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음악에서 굉장히 사람들에게 확 다가가는 장면을 일단 1분 안에 배치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뭐예요? 구매 클릭을 하잖아요. 바로 그런 식으로 이런 내용, 텍스트의 구성 같은 것들이 사실 매체에 따라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전통적인 시가, 노래,
굉장히 그 당시에는 아주 통속적이고 뭐 그다음에 뭐 세워라 내워라 뭐 유흥적인 내용을 담았던 노래라고 하더라도 또 거기 또 매체에 맞는 변화 같은 것들이 생기고 좀 더 산업 친화적인 방식의 노래 같은 것들로 바뀌게 되고 그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부를 수 있는 스타 같은 것들을 발굴을 하고 이런 과정 같은 것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 수업은 그렇기 때문에 시의 근대성, 가의 근대성 바로 이런 두 가지 측면으로 살펴볼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 이런 대중적인 노래들이 좀 더 뭐예요? 사람들에게 그 오락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19세기 시적 문화에서부터 그 어떻게 이제 변화되는가 과정 같은 것들을 한번 볼 거고요. 당연히 그 읽는 시로의 지향 같은 것들을 보기 위해서 당시에 신문 매체에 실려 있는 작품들을 갖다 우리는 다 골고루 이제 그 볼 것이다라고 예 미리 예고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사이버 강의가 2주 더 연장이 됐죠. 예. 그리고 이제 상황에 따라서라는 단서가 붙어서 사실은 그 끝은 아직까지 좀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예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2주 사이버 강의가 마지막 사이버 강의였으면 좋겠다라는 희망만을 지금 예 강력하게 예,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오늘의 그 출석 체크는요. 바로 제가 그 수업 게시판에 앞으로 2주 더 대면 강의를 할 때 선호하는 방식에 대한 질문을 올릴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을 달아주시면은 그것으로 출석 체크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